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촌이 밀집한 금천구 시흥동. 이곳은 곧 재개발이 예정된 구역이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봄날 오후 정은자는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떡을 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20년간 떡방아를 찢고 시루를 들어 올리며 굳은 살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손톱 밑에는 쌀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집 거실 한 구석에는 남편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작은 방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민수가 잠들어 있었다. 은자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애 전부였다. 그녀는 이 좁은 집에서 남편과 웃었고 아들을 낳았고 남편을 떠나보냈다. 벽지 곳곳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키를 재던 흔적이 연필로 남아 있었다. 3세 때는 이만큼, 7살 때는 이만큼. 벽지가 낡아 색이 바랬지만 그 흔적들만큼은 선명했다. 은자는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은자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자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집 마루에는 남편의 땀 냄새가, 부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향이, 작은 베란다에는 남편이 심은 고추가 아직도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마을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박선옥이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박선옥은 화려한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재개발 사업으로 떼돈을 벌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박선옥의 손톱은 빨간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은자의 초라한 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박선옥은 은자의 집 거실에 앉자마자 노골적으로 말했다. 지금 이 집을 팔면 시세보다 싸게 넘길 수 있으니 빨리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개발이 들어가면 이 동네 집값이 폭등할 것이고 지금 안 팔면 나중에는 강제 수용될 수도 있다고 협박조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은자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아들이 태어나 자란 곳이라며 절대 팔 수 없다고 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선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세상 물정 모르고 고집 부리다가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거라고. 박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자를 위아래로 후어봤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대문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가난한 것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다고. 그날 밤 은자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영정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라면 나를 어떻게 지켜줬을까? 은자는 알지 못했다. 이날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평온한 날이었다는 것을. 이날 이후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박선옥이라는 악마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은자의 집 문을 두드린 건 구청 직원과 경찰이었다. 아침 7시. 은자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은자는 놀라 문을 열었다. 그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서류에는 은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내용은 재개발 보상금을 부풀려 청구한 허위 신청서였다. 서류에는 은자가 자신의 집을 실제보다 2배 이상 큰 면적으로 신고했고 존재하지도 않는 부속 건물을 추가해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자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서류를 본 적조차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구청 직원은 차갑게 말했다. 도장 감정 결과 은자의 도장이 맞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은자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민수는 어머니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다. 은자는 차 안에서 민수를 돌아보며 괜찮다고 오해라고 금방 돌아올 거라고 손짓했다. 하지만 은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조사실에서 은자는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 형사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증거가 다 있는데 왜 발뺌을 하느냐고. 은자는 울면서 자신은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서류에는 분명 그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필적 감정 결과도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은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훔쳐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갑자기 떠올렸다. 한 달 전 박선옥이 집에 왔을 때 잠시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거실에 도장함이 놓여 있었다. 은자는 형사에게 박선옥을 조사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도 없이 조합장을 의심하느냐고 대래 무고죄로 고소당할 거라고 협박했다. 은자는 그저 억울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은자는 풀려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누군가 수군거렸다. 저 사람 재개발 보상금 부정 수급하려다 걸렸다며. 은자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가 문을 열어줬다. 은자는 민수를 끌어안고 울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다. 은자가 재개발 보상금을 부풀려 받으려다 걸렸다는 소문. 그녀가 개발을 방해하려는 악질 주민이라는 소문. 박선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다. 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과장해서 말했다. 시장에서 20년간 떡을 팔던 은자에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리를 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이라고. 재개발 보상금 부정 수급하려다 걸린 사람이라고. 은자는 매일 울면서 떡을 쌌지만 팔리는 떡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무도 그녀의 떡을 사지 않았다. 심지어 20년 단골이던 사람들도 외면했다. 한 단골은 은자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다. 은자가 부르자 그 단골은 냉정하게 말했다. 범죄자한테서 떡을 살 수는 없다고. 은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은자는 하루 종일 시장에 앉아 있었지만 떡은 한 개도 팔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은자는 팔리지 않은 떡을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시장 상인회에서 은자를 불렀다. 상인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자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시장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재개발을 방해하는 사람을 시장에 둘 수 없다고. 은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20년을 여기서 장사했다고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하지만 상인회장은 단호했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은자는 생계 수단을 완전히 잃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방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민수가 물을 갖다 줬지만 은자는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다.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은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박선옥도 참석했다. 그녀는 증인으로 출석해 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평소에도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집착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은자는 울면서 항변했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증거가 명확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천만 원. 은자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은자는 법정을 나서며 박선옥을 바라봤다. 박선옥은 냉소를 지으며 은자를 지나쳤다. 은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철저히 계획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벌금 2천만 원. 은자는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은행을 찾아갔지만 은행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은자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외면했다. 결국 은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사채업자를 만났다. 그는 은자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고금리를 요구했다. 연 20%. 은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2천만 원을 빌려 벌금을 냈다. 하지만 이자가 문제였다. 한 달 이자만 30만 원이 넘었다. 은자는 시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청소를 하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렸으며 저녁에는 설거지를 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했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하루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월세는 40만 원.
식비와 민수 학비를 빼면 이자도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자가 밀렸다. 사채업자는 독촉 전화를 걸어왔다. 은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사채업자는 냉정했다. 일주일 안에 밀린 이자를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은자는 밤낮 없이 일했다. 손은 트고 피가 났으며 무릎은 관절염으로 부어올랐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법원 직원이 와서 경매 공고문을 집 대문에 붙였다. 20년간 지켜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아들을 키운 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은자는 집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한 달 후 은자와 민수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짐을 싸서 단칸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지하방이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좁은 공간. 방 크기는 겨우 4평.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양동이를 받쳐놔야 했다. 화장실은 방 밖에 있었고 공동 화장실이라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써야 했다. 은자는 지하방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박선옥에게 복수하겠다고. 지하방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다. 햇빛이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두웠고 습기가 가득해 이불이 축축했다. 겨울이 되자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보일러를 틀 돈이 없어 은자와 민수는 두꺼운 이불을 몇 겹 덮고 잤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다. 은자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20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시루를 들고 떡을 찢던 그 손은 이제 관절염으로 부어올라 있었다. 손가락을 구부릴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릎도 망가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아팠다. 은자는 약을 살 돈이 없어 참고 또 참았다. 진통제조차 살 돈이 아까워 그냥 버텼다. 밤이면 은자는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 배달, 야간 편의점, 주말 공사장.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수업 시간에는 졸았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다. 선생님들은 민수에게 학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다. 선생님은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에게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은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웃지도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민수가 사온 김밥을 한두 입 빼어 물다가 그냥 남겼다. 은자의 몸무게는 40kg까지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한때 시장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소문났던 은자. 손님들이 줄을 서서 떡을 사가던 은자. 늘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은자. 이제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어느 날 은자는 민수에게 말했다. 자신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민수만 고생시키는 짐덩이라고. 차라리 자신이 없어지면 민수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민수는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았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자신의 전부라고. 은자는 민수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그해 겨울 은자는 폐렴에 걸렸다. 지하방은 너무 추웠고 습기가 가득했다. 은자는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하얀 휴지에 빨간 피가 번졌다. 민수는 황급히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폐렴이 심각한 상태라고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입원비는 수백만 원. 민수는 돈을 구하기 위해 사채까지 알아봤지만 미성년자인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 민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의사가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입원시켜야 한다고. 민수는 의사에게 애원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돈을 구해오겠다고. 의사는 한숨을 쉬며 이틀만 입원시켜 주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퇴원해야 한다고. 은자는 이틀간 입원했다가 퇴원해야 했다. 병원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은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계속 기침을 했고 고열에 시달렸다.
민수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왔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은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은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자신은 이제 곧 아빠를 만나러 갈 것 같다고. 민수에게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고생만 시켰다고. 제대로 된 엄마 노릇 한번 못 해봤다고. 민수는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았다. 하지만 은자의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다음 날 새벽 은자는 숨을 거두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다. 그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의사는 이미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사망 시각은 새벽 4시 23분. 어머니가 평생 일어나던 시간이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통곡했다. 장례는 초라했다. 민수는 가장 싼 장례식장을 알아봤고 3일장도 치르지 못했다. 장례식장 지하 1층 가장 구석진 곳. 빈소는 좁고 어두웠다. 조문객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은자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다. 시장 상인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은자가 20년간 떡을 팔며 정을 나눴던 단골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민수는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영정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그건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얼마나 기뻐했던가. 민수가 명문 중학교에 합격했다며 시장에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날 어머니는 떡을 조금 더 팔아 민수에게 새 운동화를 사줬다. 민수는 영정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다른 빈소에서는 조문객들이 북적였고 음식 냄새가 났다. 하지만 민수의 빈소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민수는 3일 동안 빈소를 지켰다. 아무도 오지 않는 빈소에서 혼자 절을 하고 혼자 밥을 먹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민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한 직원이 다가와 민수에게 김밥을 건넸다. 밥은 먹어야 한다며. 민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발인 날 민수는 어머니의 관을 따라 화장터로 갔다. 화장터에서 관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어머니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공동묘지로 갔다. 묘지는 서울 외곽 황량한 산 중턱에 있었다. 가장 싼 납골당이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납골당 선반에 안치했다. 선반에는 번호표만 붙어 있었다. 321번. 어머니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수는 납골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맹세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박선옥.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 여자를 똑같이 무너뜨리겠다고.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어머니가 흘린 눈물을, 어머니가 당한 모욕을 모두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민수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수는 납골당을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복수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지하 월세방을 정리하고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1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침대와 책상만 간신히 들어가는 공간. 민수는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잠은 하루 4시간. 민수는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복수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돈도 지위도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했다. 민수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고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며 악착같이 공부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박선옥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대학 시절 민수는 항상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민수를 모범생이라고 칭찬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훌륭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민수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증오가 자리 잡고 있는지. 민수는 대학 시절 내내 박선옥을 추적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1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봤고 재개발 관련 자료를 뒤졌으며 구청 민원실을 찾아가 당시 기록을 확인했다.
박선옥은 재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녀는 조합장으로서 개발업체와 결탁해 뒷돈을 받았고 땅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았다. 은자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다. 졸업 후 민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요양원과 복지센터에서 일했다. 그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능숙했다. 언제나 친절했고 세심했으며 신뢰를 얻는 데 탁월했다. 노인들은 민수를 좋아했다. 민수는 그들의 말을 경청했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그들이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주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박선옥을 찾는 것. 민수는 서울 곳곳의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입소자 명단을 확인했다. 박선옥은 이제 70을 넘긴 나이. 언젠가는 요양원에 들어올 것이라고 민수는 확신했다. 그녀에게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었다. 돈은 많지만 외로운 여자. 결국 요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28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독신으로 살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복수를 위해 존재했다. 연애도 취미도 꿈도 없었다. 오직 박선옥을 찾아 복수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해 봄 민수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형 요양원으로 이직했다. 그곳은 고급 요양원으로 부유한 노인들이 주로 입소하는 곳이었다. 한 달 비용이 500만 원이 넘는 곳. 민수는 면접에서 완벽하게 연기했고 채용되었다. 첫 출근 날 민수는 입소자 명단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다. 박선옥. 72세. 신규 입소 예정.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10년을 기다렸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그 이름.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민수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심호흡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대 실수하지 말자고. 완벽하게 연기하자고.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절대 정체를 들키지 말자고.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박선옥이 요양원에 입소한 날 민수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전담 요양보호사로 배정받았다. 요양원 팀장에게 신규 입소자를 특별히 케어하고 싶다고 자원했고 팀장은 민수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승낙했다. 민수는 박선옥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고급 요양원답게 방 안에는 개인 화장실과 거실이 딸려 있었다. 침대는 최신형 전동 침대였고 벽에는 대형 TV가 걸려 있었다. 박선옥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자신은 이곳의 요양보호사이며 앞으로 박선옥을 전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선옥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민수가 젊고 성실해 보인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민수는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고 박선옥의 말에 귀 기울였으며 세심하게 돌보았다. 아침마다 박선옥이 좋아하는 미음을 끓여갖고 약을 챙겨주었으며 침대 시트를 갈아주었다. 민수는 박선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마신다는 것, 오후 3시쯤 낮잠을 잔다는 것, 저녁에는 드라마를 본다는 것. 박선옥은 점점 민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어떻게 재개발 조합장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똑똑하게 사업을 했는지. 박선옥은 자신이 평생 일군 재산을 자랑했다. 강남 아파트 3채 예금 수십억 원. 자신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머리를 써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박선옥이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섰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은자의 이름도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매일 박선옥을 돌보면서 그녀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다. 그녀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민수는 모든 것을 메모했다. 복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어느 날 박선옥은 민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한때 결혼했지만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낳지 못했다. 친척들도 거의 왕래가 없었다. 박선옥의 조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지만 박선옥을 진심으로 챙기는 사람은 없었다. 박선옥은 외로웠다. 그녀는 돈은 많았지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다. 민수는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박선옥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했다. 저녁 시간에는 박선옥과 함께 산책을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틀어주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었다. 박선옥은 점점 민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수가 없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박선옥은 민수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수를 아들처럼 대했고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민수를 자랑했다. 민수는 박선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는 박선옥이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했고 그녀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다. 어느 날 밤 박선옥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다. 민수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밤새 그녀 곁을 지켰다. 박선옥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다. 박선옥은 민수에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통장 비밀번호, 심지어 집 금고의 위치까지 민수에게 알려주었다. 박선옥은 민수에게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잔고를 자랑했다. 수십억 원이 찍혀 있는 통장. 박선옥은 이 돈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고민이라고 했다. 민수는 모든 정보를 기억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어느 날 민수는 박선옥에게 제안했다. 박선옥의 집을 정리해 주겠다고. 그녀는 몸이 불편해 집에 가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집안이 어질러져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선옥은 기뻐하며 집 열쇠를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주말을 이용해 박선옥의 집을 방문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넓고 호화로웠다. 거실에는 고급 가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정은자 명의로 된 허위 서류. 서류 하단에는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민수는 손이 떨렸다. 이것이 증거였다. 어머니를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민수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USB에 저장했다. 그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다른 서류들도 모두 사진으로 남겼다. 재개발 조합 회의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박선옥은 정은자 말고도 여러 사람을 희생시켜 돈을 벌었던 것이다. 민수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는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박선옥이 의심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청소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민수는 박선옥에게 집을 깨끗이 정리했다고 보고했다. 박선옥은 민수가 집을 정리해준 것에 크게 감동했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다.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요양원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USB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민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박선옥을 완전히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민수는 박선옥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이제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박선옥의 유일한 가족처럼 행동했다. 민수는 휴일에도 박선옥을 찾아갔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박선옥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갔고 그녀가 보고 싶다는 영화를 함께 봤으며 그녀가 가고 싶다는 곳에 함께 갔다. 박선옥은 민수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박선옥은 민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지 이야기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죽음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지만 결국 혼자 죽을 거라는 생각에 무섭다고.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게 슬프다고. 박선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이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결국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될 텐데.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자신이 곁에 있겠다고. 박선옥이 원한다면 평생 함께할 수 있다고. 박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박선옥은 민수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자신과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민수가 자신의 법적 배우자가 된다면 자신이 죽은 후 모든 것이 민수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민수는 놀란 척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선옥 어르신을 돈 때문에 대하는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모시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선옥은 집요했다. 그녀는 울면서 민수에게 매달렸다. 제발 자신을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박선옥은 민수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정말로 고민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박선옥 어르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자신이 곁을 지키겠다고. 박선옥은 기뻐하며 민수를 껴안았다. 민수는 박선옥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녹음기를 확인했다. 그는 박선옥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박선옥이 결혼을 제안한 내용,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민수는 USB에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선옥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강남 아파트 세 채, 예금 수십억 원, 주식, 채권, 모든 것. 박선옥은 유언장에 서명하며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자신이 죽어도 민수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민수는 유언장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유언장이 아니라 박선옥 집에서 찾은 증거 서류에 있었다. 혼인신고일은 2주일 후로 정했다. 박선옥은 작은 예식장을 빌려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비록 형식적인 결혼이지만 그래도 예식은 하고 싶다고 했다. 민수는 동의했다. 박선옥은 기뻐하며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남의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고 하객 명단을 작성했다. 하지만 초대할 사람이 많지 않았다. 친척 몇 명, 옛 동료 몇 명, 그게 전부였다. 민수는 자신의 하객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는 박선옥에게 자신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다고 말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선옥은 민수를 안쓰럽게 여기며 안아줬다. 결혼식 전날 민수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는 20년 전 재개발 관련 서류, 박선옥이 조작한 문서, 피해자 명단, 금융거래 내역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익명의 봉투에 넣어 지역 신문사로 보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20년 전 재개발 비리의 증거입니다. 박선옥 조합장이 서류를 조작해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정은자는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결국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민수는 또 다른 봉투를 검찰청으로 보냈다. 같은 증거 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동봉했다. 박선옥을 사문서 위조,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결혼식 당일 날씨는 맑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다. 민수는 양복을 입고 예식장으로 갔다. 박선옥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72살 노인이 입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였지만 박선옥은 만족스러워했다. 예식장은 작았다. 하객은 20명 남짓. 박선옥의 조카들과 옛 동료들이 왔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저 남자 돈 때문에 노인과 결혼하는 거라고. 저런 파렴치한 놈이 다 있냐고. 민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식이 시작되었다. 주례는 박선옥의 옛 동료였다. 그는 형식적인 주례사를 했다. 사랑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 민수는 주례사를 들으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진짜 사랑으로 결혼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복수를 위한 가짜 결혼이었다. 박선옥은 민수의 손을 잡고 웃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민수는 박선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구나. 이 결혼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여전히 수군거렸다. 민수는 피로 연장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는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보낸 봉투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기자는 받았다고 내일 아침 신문에 실을 거라고 말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자신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서울 전역에 배포된 지역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20년 전 재개발 비리 전직 조합장 서류 조작 의혹이었다. 기사에는 박선옥이 재개발 조합장 시절 서류를 조작해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았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정은자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되었고 증거 서류 사진도 함께 게재되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갔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선옥 재개발 비리가 올랐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댓글에는 악플이 달렸다. 저런 인간 쓰레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철저히 조사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 박선옥은 신문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손이 떨려 신문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자신의 얼굴이 신문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다. 20년 전 사진이었지만 누가 봐도 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박선옥은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박선옥은 울먹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곁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전 10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박선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박선옥은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요양원 원장이 박선옥의 방으로 찾아왔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양원 이미지 때문에 박선옥이 퇴소해야 할 것 같다고. 다른 입소자 가족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고. 범죄자와 같은 공간에 우리 부모를 둘 수 없다고. 박선옥은 애원했지만 원장은 단호했다. 일주일 내로 퇴소해달라고 통보했다. 오후에는 기자들이 몰려왔다. 요양원 앞에 취재진이 진을 쳤다. 카메라가 박선옥의 방 창문을 향했다. 기자들은 박선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선옥은 커튼을 치고 숨었다. 저녁 뉴스에 박선옥의 사건이 보도되었다. 앵커는 냉담한 목소리로 20년 전 재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화면에는 정은자의 사진이 나왔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흘렀다. 피해자 정은자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결국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인 아들 정민수 씨는 10년간 증거를 모아 박선옥을 고발했다. 화면이 바뀌며 민수의 인터뷰가 나왔다. 민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지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범죄자로 몰려 죽었다. 자신은 10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증거를 찾았다. 박선옥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박선옥은 TV를 보며 소리를 질렀다. 저 자식이 누구냐고. 정민수가 누구냐고. 그리고 순간 박선옥은 깨달았다. 정은자의 아들. 그 여자의 아들이 바로 민수였다. 박선옥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그토록 다정하게 돌봐주던 민수가, 자신과 결혼한 민수가 바로 정은자의 아들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박선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숨을 쉬기 힘들었다. 가슴이 쥐어뜯듯 아팠다. 그날 밤 민수는 박선옥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박선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민수는 박선옥의 침대 옆에 앉았다. 박선옥은 민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자신을 정말 사랑한 줄 알았다고.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사랑? 당신이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제 어머니 정은자를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당신이 서류를 조작해서 범죄자로 만든 그 여자를요. 박선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건강도. 그리고 결국 지하 월세방에서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똑같이 무너뜨리겠다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박선옥은 울먹이며 말했다. 자신도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틀 후 검찰은 박선옥을 소환했다. 박선옥은 휠체어에 앉아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쇠약해져 있었다. 검찰청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소리쳤다. 박선옥 씨,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정은자 씨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사실에서 검사는 냉정하게 물었다. 20년 전 정은자의 도장을 훔쳐 서류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다른 주민들의 도장도 위조해 서류를 만든 것이 맞느냐고. 개발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고. 박선옥은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 서류를 하나씩 제시하자 박선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신이 돈 때문에 그랬다고. 재개발로 큰 돈을 벌고 싶었다고. 정은자를 비롯한 여러 주민의 도장을 훔쳐 서류를 조작했다고. 검사는 박선옥을 사문서 위조,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선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선옥은 그날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72살의 노인이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실렸다. 그녀는 평생 누려온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다.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참석했다. 민수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검사는 박선옥의 범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얼마나 교활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피해자 중 일부는 박선옥 때문에 파산했고 일부는 정신병을 앓았으며 정은자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다. 박선옥의 변호사는 그녀가 고령이라는 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피고인은 20년 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었다. 특히 피해자 정은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사망했다.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중대하며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판결은 징역 8년이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탄식했다. 너무 가볍다고. 박선옥은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민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70이 넘은 노인에게 징역 8년은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박선옥은 아마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판결이 끝나고 박선옥이 법정을 나서려 할 때 민수가 일어섰다. 그는 박선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평생 죄값을 치르며 살 것입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박선옥은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수는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박선옥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강남 아파트 세 채는 경매로 넘어갔고 예금은 피해자 배상금으로 사용되었다. 박선옥이 평생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것은 범죄 기록뿐이었다. 박선옥이 수감된 후 민수는 요양원을 그만뒀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민수는 서울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며 살았다. 봄이 오자 민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공동묘지 납골당 321번. 민수는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신문 기사를 꺼냈다. 박선옥 재판 결과가 실린 기사였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끝났어요. 엄마를 무너뜨린 그 여자 이제 감옥에 있어요. 징역 8년을 받았어요. 평생 갇혀서 살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억울하게 죽은 지 1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엄마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것이었다. 시장에서 떡을 팔 때 앞치마에 달고 다니던 손수건. 민수는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여자는 벌을 받았어요. 민수는 손수건을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손수건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납골당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앞을 보고 살아가야 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어머니가 원했던 삶을 살아야 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군가를 돕는 삶. 민수는 마을로 돌아가 복지센터에서 일을 계속했다. 그는 가난한 노인들을 돌보고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들의 벗이 되어 주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그랬던 것처럼. 몇 년 후 민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박선옥. 민수는 편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태워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 어느 봄날 민수는 다시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이번에는 꽃을 들고 갔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개나리였다. 민수는 개나리를 유골함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복수도 끝났고 마음의 평화도 찾았어요. 이제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게요. 착하게 정직하게. 바람이 불어와 개나리 가지가 흔들렸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묘지를 떠났다. 하늘은 맑았고 봄 햇살이 따스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다. 복수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